자, 시작하겠습니다. 4월 2일 봤던 국가직 국업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우선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수업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수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준비한 수업이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뭐 이미 시험을 본 사람들은 이 수업은 관계없죠. 근데 이제 앞으로 지방직도 남아있고 또 다른 시험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시험들을 위해서 앞으로 공부의 방법이라든지 방향 같은 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형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1번 밑줄친 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맞춤법 문제에서 쓰기다는 되게 기본이죠. 속을 쓰기다, 골치를 쓰기다, 골머리를 쓰기다. 쓰기다의 용례는 되게 제한적이죠. 속을 쓰기다, 골치를 쓰기다, 골머리를 쓰기다 할 때만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좀 쉬웠습니다. 우리가 이거 외에 언어는 참 많이 어려운 부분까지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가 공부한 노력에 비해서 문제는 너무 허무하게 쉽게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답은 아래 해설점 3번이고요. 2번도 고쳐 쓰기의 문제치고는 너무 좀 단순하게 나왔고 문장 길이도 되게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내용의 수준도 사실은 어느 반에서 거의 초급반 정도의 수준의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극히 기본적인 바라다, 바래다에 대한 구분입니다. 기분이 바라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해야지 바램하면 틀린다 그랬죠. 답은 2번이고요. 이것도 좀 쉬웠고 어느 문제가. 3번 사자성어인데 한자성어인데 좀 땡큐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자만 주고 음을 달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한자성어를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한자성어 수준은 딱 요 정도입니다. 사실 이 한자성어를 놓고 어렵다 모른다 한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한자성어를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든 요 정도 한자성어는 무조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몇 번 연습을 해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앞으로의 시험도 이런 3번 같은 스타일로 나올 거라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 한자 음까지 달아줄 것이라 절대 기대하지 마시고요. 한자성은 기본적으로 한자만 주고 음을 안 달 거라는 가정하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한자성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은 지문을 주고 지문에 연관된 혹은 관련된 한자성어를 묻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였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다시 두 가지 형태의 문장을 줘놓고 문장 속에 한자성어를 집어넣고 이 문맥 속에서 이 한자성어의 쓰임이 바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적합한 한자성어, 지금 3번이 그 문제고요. 또 하나는 한때 또 바짝 뜨다가 요즘 좀 주춤한데 한자성어하고 속담을 연결해서 묻는 문제들도 한때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자성어는 그렇게 주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습해 두시고요. 어떤 책도 좋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간으로도 충분하니까 한자성어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 나오거든요.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되죠? 시 100편 보는 것보다 책 속에 있는 한자성어 정확히 잡는 것이 적중도는 훨씬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 속에서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것은 없으니까요. 한자성어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반드시 공부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선 의사소통 방식을 해서 화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화법은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긴 지문을 가지고도 우리가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있으면 포기하지 말라 그랬죠. 이것은 무조건 거저주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시간을 뺏어 먹기 위한 문제이지 절대 못 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 제가 드렸죠.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은 3번입니다. 보니까 이건 우리 공손성의 원리에서 얼핏 이런 것이죠. 상대방의 말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넌지시 밝히는, 이거 아까 문제풀이에서 나왔듯이 동의의 경률이 적용된 조금 말하기 어렵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연습에 나갈 것이니까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또 이론적인 지식을 또 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문제를 풀던 연습의 경험만 좀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좀 무난했던 문제이다. 답은 3번이고요. 자, 뒤로 5번 봅니다. 구운몽. 내가 참
이 시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반성을 했는데 이제 8주차 보통 학원이 8주 과정으로 수업을 진도를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 주에 보는 것이 조선 후기의 소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출제가 많이 된 것이 춘향전이기 때문에 주로 춘향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허생전과 구운몽은 가볍게 줄거리 정도 언급하거나 이렇게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수업을 한다고 해서 아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줄거리도 아시면 참 좋을 것인데, 내가 기분만 수업에는 줄거리도 이야기 못하고 구운몽 넘기거든요. 투인투 수업은 그래도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거나 주의할 것도 말씀드리지만요. 기만 수업에서까지는 내가 구문을 언급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어차피 소설 지문이니까 지문 읽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 장면이 뭔지 몰라도 지금 자기도 영문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꿈을 깼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비로소 두 번째 단락 제일 그때 비로소 지가 성진을 깨닫게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가 의도한 일이라면 놀랄 일도 아니죠. 근데 지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인 것은 어렵지 않은데, 다만 이제 수업 시간에 그래도 뭐 쉬운 것이지만 제가 언급을 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것인데 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구운몽 답은 2번 은근히 출제가 됩니다. 근데 줄거리는 이렇죠. 현실에 선계의 현실을 살다가 인간 부귀 정육에 눈이 멀어가지고 꿈을 통해서 지상계의 이야기를 꿈으로 꾸게 되죠. 선계S의 주인공은 성진이었죠. 그리고 지상계의 꿈으로 양소유로 태어나가지고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또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차에 다시 꿈에서 깨어나죠. 그래서 다시 현실인 성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작품은 참 독특한 것이, 우리는 보통 지상계의 현실을 살다가 꿈을 통해서 신성계의 꿈을 꾸고요. 다시 지상계의 현실로 들어온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소설에서 말하는 현실은요, 선계죠. 선계의 현실을 살다가 지상계 이야기를 꿈으로 꾸게 됩니다. 인간 세상 이야기를 꿈으로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선계인 현실로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운몽이죠. 구운몽은 요 개념만 아시면 돼요. 요 개념만.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은 요 지문 읽어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 주의할 것은요, 주인공은 현실에서 모든 인간적 욕망을 다 성취하여 있다면 그 말은 틀리죠. 주인공은 현실에서 모든 인간적 욕망을 다 성취하였다. 여러분, 이 소설에서 말하는 현실은 바로 이 성계거든요. 이 성계가 현실이거든요. 아니고 주인공은 꿈에서 모든 인간적 욕망을 다 성취했다 해야 맞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 소설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죠? 됐으나 이런 얘기를 해주면 참 그래도 좀 수월했을 것인데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못했어요. 답은 2번이고요. 자, 6번 시조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다. 남명 조식 선생에 대한 얘기는 좀 했죠. 정치적 코드가 안 맞든지 중종 임금하고 영청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끊임없이 정계에 진출의 날을 좀 도와라 해도 이것이 벼슬을 받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도 이제 그 임금이 승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좀 짠해가지고 이럴 시를 지게 되었다 그랬죠. 됐죠? 이서 말한 그 해랑선 바로 중종 임금님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사실 이 작품의 포인트를요, 주제를 한자성으로, 우리 임금의 죽음을 슬판할 때 쓰이는 한자성어예요. 망극지통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푸친상 당했을 때 쓰는 말이 뭐예요? 천붕지통이죠. 그래서 망극지통 내지는 천붕지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 사, 부 일체였으니까, 원래 망극지통은 부모상 당했을 때 쓰는 말이지만 군사부 일체였으니까요, 망극지통 내지는 천붕지통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조의 주 포인트는 거기에 맞추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기본생 그렇게 필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근데 여러분 6번 이 시조 요즘도 작품들을
낯설다 이기면 안 돼, 낯설다. 근데 제가 의외로 걱정하는 것은요, 아, 매번 느끼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서 하나도 완전히 자기 것 못 만들고 시험장 들어가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하거든요. 국어의 기본서도 사실은 참 중요한 교재니까 그 기본서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소화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답은 4번이고요. 자, 7번. 가름, 갈름부터 해서 어휘 선택 문제인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이란 말이고, 부분이란 것인데, 이 부분의 개념은요, 일부분의 준말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부분이란 것은 일부분의 준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파트 있죠. 어떤 파트를 읽을 때는 부분과 관계되겠습니까? 부문과 관계되겠습니까? 부문과 관계된다 볼 수 있죠. 맞죠? 어떤 영역에 관계된 거든. 그렇죠? 어떤 영역, 파트에 관계된 것은 부문과 관계된 것이고요. 그냥 부분은 일부분의 준말로 이해하시면 구분이 좀 쉬울 것입니다. 답은 1번이고, 이것은 어휘 선택 문제지만 그러나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8번 문제는 사실은 동기와 단계 조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론적으로요. 있는데, 근데 이런 이론을 모른다 해서 문제 못 푸는 거 아니에요. 따지면 어차피 이 문제는요, 지금 그 1단계부터 5단계에 맞는 적합한 문장 찾기예요. 문장 찾기. 조금 헷갈릴 만한 보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찬찬히 보시면 그럴 것도 없는 것이, 가령 3단계, 4단계에 보시면 해결 방안이 똑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4단계는 구체화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구체화에 관계된 내용이 가령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나하고 라일 것인데, 그죠? 맞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1번부터 4번의 선지를 보니까 가로 시작해서 마로 끝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죠? 문제는 가운데가 문제 아닙니까? 죠? 근데 해결 방안은 헬메스라는 것인데, 헬메스라는 것은 나하고 라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구체화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라 아니겠습니까? 헬멧 착용하면 신체 피해 75%, 또 자전거 타기 주는 즐거움, 편리함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건 헷갈릴 만한 성지가 못 되는 것이에요. 답은 2번. 국어적인 문제예요. 됐죠? 됐습니다. 동계 단계는 사실은 5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고 여러 단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중에서 이제 5단계를 발표해서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정리할 건 없고요. 혹시 필요하면 관련 문제를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을 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국어적인 문제예요. 읽어서 해결하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식의 문제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조금 불만스러운 것이, 공부를 많이 한 친구하고 공부를 적게 한 친구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문제는 어렵게 나오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오래 많이 한 친구들, 깊이 한 친구들이 좀 유리할 수 있도록 나는 문제는 좀 그래야 된다 보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국어는 사실 공부를 오랫동안 많이 한 친구나 1년 공부한 친구나 6개월 공부한 친구나 별반 차이 없이 문제 나오더라고요. 공부를 3년 이상 한 친구가 85점 맞았다 그러대요, 저한테. 이 책, 저 책 그거 틀리면서요. 85점 맞았다고요. 근데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친구. 2개월인가? 지금 현재 기말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가 쌤 90점 맞았다 그러대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3년 동안 새가 빠지고 공부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85점 맞았는데, 이제 1개월 남짓 공부한 이 친구가 9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친구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문제는 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식의 문제 때문에 조금 국어가 힘이 좀 빠져요, 솔직히. 그래서 또 특히 국어는 그래서 이건 부담을 주게, 공부를 많이 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은 여러 다양한 수업을 펴가지고요, 막 여러 수업을 듣게 하는, 이것도 독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들을 만큼만 듣게 하고 다른 과목에 좀 더 집중하게 하는 것이
합격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그 고민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요 6월달 시험 끝나고 나서 지방직까지 끝나고 나서 내년 시즌을 준비하면서는 내가 조금 한번 전체 커리 전체를 한번 다시 손을 좀 볼까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교재도 그렇고요. 하여튼 뭐 국어는 좀 요즘은 좀 한 몇 년 동안 계속 평이하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8번 같은 그런 식의 문제 때문에. 마찬가지 9번도 내용 일치 문제 아닙니까?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가만히 있어 1번 보기 이해했어요? 이거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말 바꾸기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요건 요 시험에 관계없이 그냥 요령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문에서 말 바꾸기가 많거든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땡땡시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을 수행했다. 빅데이터 기반 그랬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자체 확보한 공공데이터 괄호 또 무엇이로부터 받은 복지사업 관련 데이터 괄호 활용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첫째 문장 보시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땡땡시가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산업을 수행했다 그랬죠. 이서 빅데이터 기반 형식 그 밑에는요. 셋째 줄 자체 확보한 공공데이터 또 셋째 줄 끝에 복지사업 관련 데이터 이 두 개가 전부 다 그 위에 빅데이터 기반과 같은 말입니다. 그죠? 자, 이걸 활용해서 복지 공감 지도를 제작하고 또 복지 기관 접근성 분석을 통해서 취약 지역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셋째 줄 자체 확보한 공공 데이터와 복지 사업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제시했다는 말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했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보기 빅데이터 활용 또 말 바꾸기 나와 있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여러분 본문 속에 복지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사각지대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사각지대란 단어 자체에 언급은 없죠. 이것도 말 바꾸기인 것이에요. 뭔가 하면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 끝에 취약 지역이 있죠. 그 취약 지역이 바로 밑에 1번 보기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로 말이 바뀐 것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용의 일치 문제는 이렇게 해서 문제의 난도를 조절하게 돼요. 아니면 더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뺏어 먹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자, 나중에 쉬면서 이거 하나만 고민해 보십시오. 뭔가 하면 지금 제가 이 말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줄에 있는 빅데이터 기반이란 말과 셋째 줄에 있는 자체 확보한 공공 데이터 그리고 셋째 줄 끝에 복지 사업 관련 데이터 이 두 개 그건 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왜 같은 말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 끝에 있는 취약지구란 말이 1번 보기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란 말로 말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왜 같은 말이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내용 일치 문제는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비단 요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독해에서 특히 요 주의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 바꾸기예요. 잘 한번 느껴보십시오. 답은 4번.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푸시도 답은 나오는데요. 이걸 알면 문제를 수월하게 빨리 풀 수 있어요. 되죠? 또 답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고요. 되죠? 만약에 이거 지금 문제 풀면서 사각 지역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요. 시간 아마 더 많이 잡아먹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식에는 사각지대란 말이 없거든요. 됐죠? 그 내용 일치 문제가 단순한 포함하고 있는 단어와 그 문장과 그 순지를 대비해서만 문제를 풀려 그러면요. 이유 없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 바꾸기를 염두에 두고 분명히 이건
말이 바뀌어서 보기 속에 나올 것이라는 생각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유연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해설은 참고하시고요. 자, 10번 문제. 이것도 제가 사실은 반성을 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뭔가 하면 이게 문법 영역에서 의미론 파트에서 원래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간혹 한 번씩 기막힌 문법 특강에서는 언급을 해요. 언어의 의미 변화의 원인이 네 가지가 있는데 언어적 원인, 역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심적 원인 하면서 그러나 사실 의미론 파트에서의 꽃은 이 부분인데 아직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어서 많이 강조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 뒤에 차라리 이렇게 의미가 바뀌는 과정에서 때로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전달에게 옮겨지는 이동의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예사입니다. 누가 더 많은 예를 알고 있는가 그 사람이니까 그거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이 언어의 의미 변화의 원인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관련된 문법적 내용인데 늘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요 내가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3번에 일반적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배꼽은 이런 뜻인데 바둑에 쓰는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이는 개념이 특수한 경우에서는 이렇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르게 이해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밑줄친 디귿은 지금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말이 일반화되면서 순서를 바꿔놨지 않습니까? 답은 3번이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뭔가 하면 맞고 틀리면 문제에서 가장 기본은요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는 거. 뭔가 하면 맞는 것을 틀다 하거나요 많은 것을 적다 하거나요 있는 것을 없다는 것이 가장 쉬운 어떤 내용의 문제, 내용의 일치 문제라든지 그 설명 문제에서의 특징 아닙니까죠? 기본적인 문제죠. 지금 밑줄 친 것은 특수에서 일반인데 밑에 3번의 설명은 일반에서 특수로 지금 나갔지 않습니까? 순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답은 3번이죠. 됐고, 자 이런 것은 과연 천년두를 손님이라 부르는가? 진짜 천년두가 손님 맞나? 이런 내용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자체가 내용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세미가 정말 그릇인데 쓰는 물건 이 뜻이 맞나? 지금 이 내용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를 설명하는데 이 설명 방식이 밑줄 친 그 말들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얘기지. 수세미에 과연 그런 물건이 있는가? 그걸 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11번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글쓰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답은 2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이죠. 자 그리고 12번 틀리면 반성 많이 해야 되죠. 국어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러는데 12번 같은 거 이거 우리 학생으로 따지면 이거 어디에서 나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어느 시험입니까? 막 초등학교 같은데 성인들은 우리 시험에서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어. 의미가 없잖아 이런 것은요. 맞잖아. 공부를 해야만 풀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난 이런 거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목숨을 걸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런 문제 보면 진짜 허무하지 사실은. 자 13번 문제도 사실은 내용 일치 문제이죠. 답은 4번. 이건 그렇게 합시다. 내용 일치 문제니까요. 14번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틀린 친구 있더라니까요. 답은 1번이죠. 자 신농비전 봄은 이 봄은 뭡니까? 통일의 시대를 말하죠. 통일의 시대. 시를 좀 볼까요? 봄은 통일의 시대입니다.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다 할 때 남해와 북녘은 외세 또는 주변 국가, 외세 또는 주변 국가를 이르는 말입니다. 오지 않는다. 누구를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봄의 그 눈짓이란 것은 통일의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의 통일의 시대, 그것은 제주, 두만, 우리가 디딘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이 겨울은 분단을 말합니다. 우리의 분단은 바다와 대륙박, 이시 바다와 대륙박도 외세 또는 주변 국가를 말합니다.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은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해서 미움의 세부치. 그 미움의 세부치는 군사적 긴장을 의미합니다. 군사적 긴장, 그것을 허물허물 눈녹이도 녹여버리겠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아래에 나와 있듯이요 자주적 통일에 대한 염원, 그것이 이 시의 주제입니다. 자주적 통일에 대한 염원입니다. 됐죠? 이것은 1번 순수 자연의 세계 노래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황당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알면요. 모르면 찍을 수밖에 없지만요. 알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할 문학의 공부 범위는 두 가지. 고전 문학 작품하고 아까 우리 그 시조 있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전 문학 작품하고 현대 시. 일단 공부의 시작은 기본서 속에 있는 고전 문학 작품하고 현대 시부터 먼저 공부해 나가라. 그러면 자, 공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문학 장르는 무엇인가? 산문 장르이다. 소설, 희곡, 수필, 시나리오 이런 것은 읽기 영역이다. 읽어서 그 속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우리 마음엔 최눈의 광장이라는 소설에서 광장이 무엇을 상징하지? 이범선의 오발탄이라는 소설에서 오발탄이 무엇을 상징하지? 이걸 물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요. 아직 한 번도 그런 것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일반 행정기에서. 됐죠? 그래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지문이 지워지면 읽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건 우리 공부 영역에서 빼고 나머지 고전 작품하고 현대 시를 위주로 공부해라. 물론 소설도 공부할 게 있어요. 시점 같은 것들. 그건 수업 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또 문제를 풀면서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 이론적으로 알면 되지요. 더 깊이 막 일부러 찾아서 가면까지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과목, 다른 파트 공부하는 시도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답은 1번입니다. 우리는 사실 시험 문제 연습할 때 이거 써먹는 시인데 그죠? 좋습니다. 자, 됐고요. 자, 15번 순서 비율 문제죠. 그러면 사실 15번은 좀 땡큐다죠. 왜 땡큐 하면 적절히 지시어들, 접속어들 억수로 많이 써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있죠. 지금 보니까 무조건 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마에서 시작하고 또 지문을 보다 보면 이런 것이 있죠. 이것 뒤에는 반드시 이것이 와야 한다. 이런 것이 있죠. 가령 가에 이 기관을 잘 수리하여 그랬으니까 앞에는 기관이란 말이 언급되어야겠죠. 그 기관이란 말이 어디에 언급되는가 하면 나달락에 언급되고 있거든요. 나달락에 제일 끝에 그 인민을 통합시키고 작동하게 하는 기관과 같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물론 라달락에도 앞머리에 기관이 있어요. 근데 라달락 제일 첫머리에 그뿐 아니라 그 기관은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기관은 그랬으니까 이것이 요 가 앞에 올 수는 없죠. 그래서 기관이 언급되고 있는 나 다음에 가가 와야 되죠. 지문을 보다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 다음에 반드시 이것이 와야 한다. 이런 것이 당시입니다. 자, 그러면 아닌 것을 한번 제껴볼까요? 나 다음에 가가 아닌 것이 몇 번입니까? 1번 제낄 수 있고 2번 제낄 수 있고 3번 다 제끼네요. 답은 4번이죠. 그죠? 한번 더 해볼게요. 가령 가 다음에는 무엇이 와야 될까요? 가의 이 기관을 잘 수리하여 정리하면 그랬고요. 그리고 라달래기도 그뿐 아니라 그 기관은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 가 다음에 라가 와야겠죠. 그러니까 지문을 보다 보면 이렇게 이것 다음에 반드시 이것이 와야 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닌 것을 한번 체크보시면 됩니다. 1번 체크일 수 있죠. 왜 가와 라 사이에 다나 나가 막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1번 체크일 수 있죠. 이렇게 체크 나가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연습한 것을 뭔가면 지문을 보다 보면 반드시 한두 개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것 하면 반드시 이것이 와야 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서 아닌 보기를 먼저 소거의 방식을 통해서 제껴 놓고요. 나머지 보기에서 고민해 보시면 좀 수월하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순서별 문제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문제풀이를 통해서 또 연습을 좀 합시다. 그렇게. 답은 4번이고요. 16번. 그래, 틀릴 수 있어. 이건 용서가 돼. 용서가 돼. 어쩔 수 없지 뭐. 맞죠? 용서가 돼. 답은 3번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한 것은 그래도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는 봤을 때 이 한 문제예요. 고유까지 있다면 고유도 틀릴 수 있는데 고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자 문제는 오로지 이 16분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모질게 말하면 이 시험은 실수 없이 정확히 문제를 푸셨으면 95점은 나와야 되는 시험이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하고 17번 문제도 사실 따지면
그 순서 배열 문제를 조금 변형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전도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구구직 문제니까 푸시면 되고요. 박스 보시면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랬으니까 결국 그 앞에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 앞에 왔었겠죠. 그 내용이 신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박스, 디귿, 뒷 문장에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밑에서 6번째 줄, 이 낭만주의 시기에 평등과 민주주의를 꿈꿨던 신흥 시민 계급은 문학에서 운문, 영웅적 운명을 귀족에게만 증폭시키고 하층민한테는 산문,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배정하는 이런 전통 시학을 이 시민 계급은 거부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층을 가지고 문학을 나누는 것을 거부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박스는 리얼 자리에 들어와야겠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순서 배열 문제를 좀 변형시키는데 이 역시 구구직 문제입니다. 자, 뒤로 18번. 이게 폐강냉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지금은 읽어서 이해할 수 있죠. 다만 몇 번 보기가 좀 헷갈렸습니까? 4번 보기요? 4번. 자, 그럼 물어볼게요. 밑에서 둘째 줄 분묘가 뭐예요? 분묘. 분묘. 묘지, 그죠? 묘지.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워줘죠? 묘지.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면 4번 보기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분묘란 말이 몰랐다면 이해가 되는데 분묘가 무덤이란 것을 아셨으면 밑에서 셋째 줄 감옥도 아닐 터인데 시뻘건 벽돌만으로 무슨 큰 무덤과 같은 것 된 건축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혀는 운세 물어보는 경찰서. 지금 이 혀는 경찰서를 무덤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덤이 주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4번 암울한 분위기 맞습니까? 자, 무덤은 긍정과 부정이가 부정이죠. 그러면 부정적인 해석은 일단 맞다 봐야죠. 이해가 돼요? 답은 1번입니다. 근데 1번 내가 해설을 하다가 해설을 잘 못 알았는데 1번 한번 보십시오. 해설요. 혀는 예전과 달라진 박의 태도가 자신의 작품 때문이라고 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설이. 해설이 잘못 달렸습니다. 1번 보기를 옮겨서 그 문장을 수정해야 되는데 깜빡 까먹고 수정을 못하고요. 1번 보기를 그냥 그대로 옮겨놓고 말았는데 해설 수정하십시오. 작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어요. 없어서 답은 1번이 틀린 답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맞힌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맞췄나 물어보면 읽어서 맞췄다 이렇게 해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소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읽기 영역이니까 일단 우리 공부 영역에서는 빼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됐고요. 답은 1번. 차라리 혹시 만약에 소설 공부하고 싶으면 그냥 평소에 인터넷 검색할 때 생각나는 소설 제목을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줄거리가 쭉 나온 것인데 차라리 줄거리 정도 한번 읽어두는 것이 그게 좋은 공부예요. 어떤 파트를 찾아서 공부하려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됐고요. 자, 19 봅시다. 답은 3번. 여러분 너무 쉬웠죠? 자, 20번. 이것은 이제 내용이 일치 문제였죠. 여러분, 이런 20번 같은 문제가 전형적으로 어떤 분류를 요구하는 것이죠. 지문을 읽을 때 구분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가 밈, 하나가 의사소통 이론.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것이 말 바꾸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 말 바꾸기는 뭔가 하면 나중에 고민해 보십시오. 조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락은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둘째 줄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특정 생각과 행동 양식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는 기제이다. 그 기제는 원리 정도로 이해하십시오.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는 원리이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은 한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보통 이런 말로 장난 많이 치죠. 다른 공동체 이렇게 장난친다는 것입니다. 그 보기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3번 보기요. 다른 공동체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죠.
문화는 기본적으로 한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는 기제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이에 대한 견해 중 하나는 문화를 생각의 전념이라는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생각의 전념, 그거 한번 문제를 두실래요? 예컨대 하면서 지금 도킨스의 예를 듭니다. 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생각의 전념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생각의 전념 과정에 대한 이론 중 하나가 밈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밈 이론. 자, 보니까 그에 따르면 문화는 복수의 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전자에 저장된 생명체의 주요 정보가 번식을 통해 복제되어 개체군 내에서 확산되듯이 밈 역시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내에서 복제를 통해 확산된다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밈 이론, 공동체 내에서 복제 통해 확산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화 전파의 기제를 쓰면 이론은 한때 문화 전파 나왔죠. 그럼 문제를 보실래요? 문화 전파의 기제를 쓰면 이론은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랬습니다. 잠깐. 자, 그러면 여기서 문화 전파 이론은 그 위에 뭐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의 전념 과정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지금 생각의 전념,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둘째 줄 끝에 밈 이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생각의 전념을 설명하고자 했다. 세 번째 단락은 근데 문화 전파의 기제를 쓰면 이론으로 밈 이론보다는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랬으니까 밈 이론도 의사소통 이론도 전부 다 문화 전파 기제라는 것이고요. 그 문화 전파 기제를 그 위에서 아까 밈 이론을 설명할 때는 생각의 전념 과정이라 말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생각의 전념 과정이란 말과 밑에 문화 전파는 이 글에서는 같은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말 바꾸기니까 이런 말 바꾸기를 잘 찾아내면 보기에 이해가 쉬워요. 됐죠? 가령 1번 보기 문화의 전파 기제는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을 설명한 시 적절하다. 이것은 너무 쉬운 보기죠. 방금 읽던 세 번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죠. 됐죠? 그런데 3번 보기 보십시오. 다른 공동체로, 이건 틀린 말이고요. 복제를 통해 전파된다. 자, 복제 전파는 무엇에 관한 일입니까? 밈과 관계된 이야기였죠. 여러분 지문을 다 읽었지만 밑에 의사소통 이론에는 복제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앞서서 얘기한 건데 들어보십시오. 지금 글을 보다 보니까 밈 이론이 나왔고 의사소통 이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개의 개념이 나오면 이 두 개의 개념을 분류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뭔가 하면 항상 이것을 섞어서 장난치거든요. 자, 힘한편 끊어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이제 삼각표를 치는데 뭘 삼각표를 치는가 하면 지금 둘째 단락에 둘째 줄 끝에 밈이라는 개념의 밈 이론이 있죠. 밈 있죠. 밈. 그걸 삼각표 치시고요. 밈과 관계된 말이 두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 줄 공동체 내에서 복제를 통해 확산된다. 복제하면 삼각표를 쳐보십시오. 이 복제라는 단어가 밈과 관계된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문화 전파 기제 설명 이론으로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은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이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데 예로 요크셔 지방의 푸딩 요리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단락 보시면 마지막 단락의 6번째, 7번째 줄 이는 푸딩 요리법의 수신자가 발신자가 전해준 정보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기 때문인데 복제의 관점에서는 문화의 전파를 쓰면 이론으로는 이건 뭐예요? 밈이죠. 밈 가지고는 이와 같은 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 푸딩 요리법은 밈 이론이 아니라 뭐다? 바로 의사소통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됐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푸딩 요리법은 삼각표입니까? 동그라미입니까? 동그라미죠. 그렇게 지문을 읽을 때 분류하며 읽으라고요. 왜냐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분류를 요구하는 글이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민 이론과
그리고 그 의사소통 이론요. 이런 것은 아직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십시오. 자, 그래서 보십시오. 4분부기 어김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크셔 푸딩 요리법, 요크셔 지방 가정, 개인 따라 세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밈이야. 이거 뭡니까? 의사소통 이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내용 일치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장난치거든요. 됐죠? 그래서 4번도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복제에 관계된 3분부기요. 의사소통 이론이 아니죠. 복제는 아까 삼각표를 쳤죠. 그 밈 이론과 관계된 것이었죠. 3번도 틀렸지 않습니까? 됐죠? 됐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장 밑에서 네 번째 줄, 반면 의사소통 이론은 설명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할 때 들은 이야기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요걸 지금 2번 부기에서 뭡니까? 주관이란 말로 바꿨죠. 근데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얘기를 전달한다 그랬는데 지금 2번 부기는 주관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틀렸죠. 그래서 사실을 뒤집어서 장난쳤죠. 단순한 복이죠. 맞죠? 틀린 것입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 문제 답은 쉬워요. 그 세 번째 단락에 첫 번째 문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답은 쉬운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지금 제가 그걸 고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이와 같이 말 바꾸기에서 장난 많이 치니까요. 그거 잘 이해하시고 내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문화 전파란 말과 생각의 전용 과정에서 같은 말이니까 그게 왜 같은 말인지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두 번째는 지문에 보니까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이 나오면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항상 이 두 가지 개념을 섞어가지고 장난치거든요. 밈 이론의 이야기를 막 의사소통 이론으로 막 이야기하거나 의사소통 이론인 것을 밈 이론을 이용해서 막 섞어서 장난치잖아. 이게 그렇게 장난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그런 개념이 나오면 이거 내가 분리해서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요. 분리하면서 표시하면서 읽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독해할 때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세 개밖에 이야기 안 해요. 독해는요. 하나가 순발력. 어떻게 풀 것인지 빨리 결정해라. 순발력. 두 번째, 말 바꾸면 좀 주의해라. 세 번째, 분류. 이와 같이 분류가 필요한 것은 분류해서 읽어라. 나머지는 그냥 국어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끼겠지만 여러분들도 사실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진짜 느긋하게 이 문제 한번 풀어봐라 그랬으면 95점 나올 수 있어요. 좀 헷갈리는 것은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요. 95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저는 미안하지만 총평을요. 못해도 90점은 나와야 된다 봐야 해요. 이 시험은. 90점은. 그리고 85점도 아주 아쉬운 점수라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어 한 과목만 놓고 봤을 때 합격 컷은 91점이라 봐요. 91점. 90점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좀 평이한 문제에서 내가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못해도 90점 나와야 되는 시험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난도로 계속해서 유지될 것인가?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한 해에 5과목 중 꼭 한 과목 정도는 물먹이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게 올해는 행정법이 그 악역을 맡은지 모르겠는데 언제 또 국어가 그 악역을 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제를 보면 우리가 공부하거나 문제풀이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또 제가 내는 문제들만 잘 극복해 내시면 실제 시험 내에서는 되게 편하고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패턴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면 좋겠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달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맞춤법에 관계된 문제나 문활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이 6문제 정도 나왔고 한자 편의 문제가 2문제가 나왔습니다. 한자 성어하고 한자 표기 문제까지. 또 문학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나왔고 그리고 비문학이 8문제인데 요 문학 문제가 조금 2문제 정도 많았고 요 비문학이 요 정도 같으면 좀 무난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올해는 요 지식구가 암기를 요하는 지식구가 요 2가지인데 한 8문제 나왔고 지문을 요한 문제가 한 12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보통 나와요. 근데 작년도 한번 볼까요? 작년도 국가지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법이나 문화 문제가 한 4문제. 그러니까 어느 문제가 줄었죠? 준 것에 비해서 요 비문학이 문제가 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은 좀 쉬웠는데 문제 푸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이게 14문제 나왔던 것이에요. 국가직이었습니다. 지방직, 장도 지방직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지방직은 작년도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느 문제가 준 것에 비해서 이 문제가 좀 많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지문이 많다는 것이고요. 지문이 많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 정도 분량 같으면 아마 시간 한 15 내지는 17분 정도에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20분은 안 넘었을 것 같은데, 우리 평소에 연습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오래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문제에 능한 친구들은 한 15분 내지는 17분 정도의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조금 연습이 좀 덜 된 친구들은 한 20분 이내는 그래도 끊을 수 있었던 문제 같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식의 문제 형태로 구성돼서 나온다면 그거는 25분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100문제를 받아들고 판단하십시오. 내가 평소에 연습했던 것보다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전략을 세우십시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풀고,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빨리 풀 수 있는 과목은 최대한 빨리 풀고, 시간을 좀 줘야 문제는 또 주면서요. 적절히 안 배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험 보기 전에 5과목 전체에 대한 모의고사의 연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모의고사들 중에서 사실 우리 시험 유형과 안 맞는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좋은데 그런 다양한 5과목 전체에 100분 안에 푸는 연습들을 해보시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푸니까 시간 내에 풀기가 좀 빠듯하던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다시 나온다면 내가 어떻게 풀까? 시험 보고 나서도 그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번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그냥 점수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 시험의 형태를 보고 그 시험장의 상황을 보시고, 되죠? 내가 앞으로 똑같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두시고 고민해 두십시오. 그래야 5과목 전체를 공부한 그 시험 본 이유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시험장에서 어떤 상황을 맡아들지 모르지 않습니까? 꼭 있습니다. 감독관 우리한테 시간 잘못 알려줬다,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감독관 계속 내 앞에서 얼쩍거리는데 이거 한 건의해야 되는 거 아이가? 공사 소리가 심하던데, 시험 보는데 공사장 소리가 심하던데 이거 국민청원 넣어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런 거 꼭 넣는다니까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시험 한참 보는데 빠바바방 하면서 가는 오토바이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보고 나서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푸니까 안 되겠고 이렇게 풀면 되겠던데, 이런 생각들을 해 두시라고요. 그러니까 5과목의 전체 경험을 잘 쌓아두시고 실제 내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5과목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해 두시라고요. 그게 바로 연습한 이유니까 우리가.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해 놔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은 너무 딱 고정시켜 놓지 마시고요. 문제 상황에 따라서 25분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다만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은 미리 연습 경험을 통해서 한번 쌓아두시는 것도 좋으니까 5과목 전체의 모의고사에 대한 연습을 꼭 해두라는 말씀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하튼 이건 지나간 시험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했죠. 나는 국가직보다는 여러분들 지방직 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공무원 월급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남자 혼자 플러스는 사실 도시에서는 생활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역까지 막 옮겨 다니게 된다면 이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이제 좀 자리 잡고 좀 정착할 만하고 애도 생겼는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발령내버리면 왜 합니까 이거? 남자는 그래도 이놈의 인간들은 밖에 나오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자가 가정의 중심이 돼야 되거든 사실은. 이건 육아를 책임져야 되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자가 자리를 옮기게 되고 집을 옮기게 되면요, 이 생활 전체가 뿌리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죠? 그래서 저는 국가직보다는 여러분들 다 지방직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 많이 뽑고, 내년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막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가 참 좋은 기회니까 하여튼 남아있는 시간 잘 준비하셔서 지방직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험보다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